1875년 17세 벨기에 공주 루이즈는 31세 작센코부르크 고타의 필리프 왕자와 결혼했으나 곧 쓰라리고 학대가 가득한 관계로 변했습니다. 수년 후 그녀가 도망치자 큰 스캔들과 가족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러나 루이즈는 결국 붙잡혀 정신병원에 보내져 남은 생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시죠. 벨기에의 루이즈 마리. 아멜리 공주는 1858년 2월 18일 브뤼셀에 있는 벨기에 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비교적 젊은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벨기에는 1830년 혁명 후 독립했으며 이전에는 부르고뉴,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왕위 계승자인 러폴드 왕자였으며 1865년에 벨기에의 왕 러폴드 2세가 되었습니다. 루이즈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할아버지이자 벨기에의 초대 국왕인 러폴드 1세가 재위 중이었습니다. 루이즈의 어머니 마리 앙리에트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으로 이 왕가는 18세기 대부분 벨기에를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1853년 러폴드와 결혼했습니다. 루이즈는 러폴드와 마리 앙리에트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현명하고 창백하다고 하며 농담으로 짙은 눈과 큰 코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기를 닮은 아이였다고 했죠. 안타깝게도 곧 보시겠지만 이것이 그들의 관계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었습니다. 3명의 아이가 더 태어났습니다. 1859년 아들 러폴트, 1864년과 1872년에 각각 딸 스테파니, 클레멘틴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1869년 어린 러폴트가 겨우 9살이었을 때 왕실 가문의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는 전해에 연못에 빠진 사고의 후유증으로 폐렴 합병증이 생겨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벨기에 왕실에 큰 충격이었고 10살 루이즈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 상실로 인해 러폴 2세 국왕은 남자 후계자가 없게 되었고 이미 불화가 있던 마리 앙리에트 왕비와의 결혼 생활에 더 큰 균열이 생겼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긴장되고 분열된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 관심사가 거의 없고 애정도 적었으며 그 시대만은 왕실 결혼처럼 사랑이 아닌 의무로 맺어진 결혼이었습니다. 벨기에 국왕의 장녀였던 루이즈는 작은 왕국의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저명한 왕실 귀족 가문과 결혼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당시 벨기에는 유럽의 열강들이 힘이 곧 정이었던 치열한 경쟁에 빠져있던 시기에 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이센과 독일 동맹국들은 1870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짧은 전투 끝에 알자스와 로렌을 빼앗았습니다. 벨기에와 같은 나라들은 장기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즈의 미래 남편에 대해서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루이즈는 브뤼셀 안팎의 여러 왕궁과 저택에서 자라났습니다. 여기에는 도심에 위치한 왕궁과 도시 외곽의 라인에 있는 별도의 저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과묵하고 소원했으며 그녀와 자매들은 주로 어머니가 키웠습니다. 아이들은 가정교사에게 교육받았고 이는 19세기 왕족에겐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수학, 역사, 고전, 종교 과목이 포함됐습니다. 루이즈가 배웠을 것 중 하나는 벨기에의 문화적 분열이었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가 모두 있었고 여러 지역에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루이즈의 부모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러폴드는 유일한 아들이 죽은 후 또 다른 아들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비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으나 1871년 3월 유산으로 그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872년 7월에 클레망틴이 태어나자 남자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파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벨기에 왕위는 오직 남성만이 계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폴드는 직계 후계자가 없음에 늘 깊은 고민을 안고 통치했습니다. 그 후 마리 앙리에트 왕비는 점차 궁정에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러폴드 곁이 아니라 벨기에의 휴양지인 스파에서 보낸 시간 때문에 스파의 여왕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870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전까지 러폴드는 딸을 결혼시키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롱 3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루이 나폴롱과 결혼하라는 것이었지만 전쟁 중에 나폴롱이 폐위되고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 공화국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후 협상은 다른 구원자들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결정된 상대는 독일의 최고 귀족 가문 중 하나인 작센코부르크 고타 공국의 페르디난트 필리프 왕자였습니다. 필리프의 가족은 프랑스와 영국 왕실과도 연관이 있었고 필리프는 프랑스의 1830년부터 1848년까지의 통치자였던 루이 필리프 1세의 손자로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필리프의 왕실 인맥은 그를 루이즈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친척 관계로 부계로는 6촌, 모계로는 5촌 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프가 유럽의 주요 왕위 계승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강력하고 명망 있는 왕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랜 협상과 연기된 결혼식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1875년 2월 4일 브르위셀 왕궁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루이즈는 겨우 17세였고 필리프는 31세였습니다. 루이즈는 결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여러 번 필리프를 만났고 처음에는 그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리프가 그녀보다 14살이나 많았고 두 사람의 성격 차이도 곧 분명해지면서 이 결혼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루이즈는 회고록에서 결혼 첫날 밤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고 고통스러운 경험 후 다음날 아침 잠옷 차림으로 온실에 숨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루이즈는 필리프가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에게 와인을 따르게 하고 외설적인 책을 읽는 불안한 일상이 반복되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결혼으로 인해 루이즈는 가족과도 떨어지게 되었고 유럽의 여러 수도를 잠시 여행한 후 그녀와 필리프는 결국 합스부르크 궁정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비엔나에서요. 그들은 팔레 콜베르크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곳은 1840년대에 지어진 웅장한 건물이었지만 루이즈는 나중에 이곳에 대해 훨씬 어두운 인상을 남겼습니다. 루이즈는 그곳이 이상하게 꾸며져 있고 어둡고 자신의 큰 방이 자신을 무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쁜 점은 두 사람이 필립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루이즈는 시어머니가 집안을 지나치게 통제한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곳에서 두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러폴트 클레멘트는 1878년, 딸 도로테아 마리아 헨리에테는 1881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무렵 그녀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남편과의 갈등이 잦았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녀는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일을 해소했고 곧 비엔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치스러운 사교계 인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된 것이 루이즈를 주로 집에 머물게 했지만 두 번의 유산을 겪은 후 그녀의 불안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1880년대 후반이 되자 그녀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상적인 일들은 대부분 가정교사들에게 넘어갔고 그녀는 점점 더 궁전을 떠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루이즈가 자주 자리를 비운 데는 곧 더 충격적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1883년 그녀는 남편의 군사 참사관과 열정적인 불륜에 빠졌습니다. 그가 1888년 사망하자 그녀는 곧 그의 후임 니콜라스 도리 남작에게 애정을 옮겼습니다. 이 불륜은 도리 남작이 1893년 10월 결혼하며 갑자기 끝났습니다. 루이즈의 행동에 대한 소문은 합스부르크 궁정을 통해 들불처럼 퍼졌고 곧 유럽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부모님 두 분 모두 멀리서 스캔들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할 정도로 큰 망신을 샀습니다. 벨기에에서 딸의 불륜 소식은 러폴드 2세를 크게 불쾌하게 했고 그녀에 대한 그의 적대감이 커지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일은 러폴드가 아프리카 콩고를 개인적으로 통치해 큰 부를 얻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즈는 막대한 유산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겠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895년 루이즈는 젊은 크로아티아 장교 기저 마타치치 백작과 불같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만난 순간부터 루이즈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대담했으며 그녀보다 9살이나 어린 27세였습니다. 루이즈는 37세였죠. 관계 소문이 퍼지자 합스부르크 궁정은 스캔들로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 2월 18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립 왕자가 기저에게 결투를 신청하면서 상황은 폭발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식간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루이즈는 프랑스로 도망쳤고 돌아왔을 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빼앗겼고 결혼 생활도 사실상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결투가 있은 지 몇 주 후 필립은 훨씬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방역했습니다. 필립은 루이즈를 정신이상자로 선언하고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를 설득해 정신병원에 감금시켰습니다. 그녀는 팔레 콜베르크로 돌아가거나 평생 정신병원에서 살아야 하는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루이즈는 후자를 선택해 빈 근처 더블린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곧이어 기저 자신도 표적이 되어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수감됐습니다. 루이즈의 감금 소식이 빠르게 퍼지자 오스트리아 언론은 몰락한 공주를 동정했습니다. 그루만 스캔들에 놀란 필립은 1899년에 그녀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조용히 내보내 작센의 한 시설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수년 동안이나. 그녀는 1903년 2월에 딸 도로테아가 한 번 가슴 아픈 방문을 한 것 외에는 가족을 전혀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편 비엔나 근처에 수감되어 있던 기자는 마리아 슈투거라는 23세의 기혼 여성과 뜻밖의 로맨스를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감옥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그의 신뢰를 얻어 그의 정부가 되었으며 그의 석방을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언론을 자극하고 심지어 감옥에서 해고된 후에도 밖에서 계속 자신의 운동을 이어간 끝에 그녀의 끈질긴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어 기자는 1902년 8월에 사면되었습니다. 석방 후 기자는 기사와 회고록으로 루이즈를 지지하려 했지만 운명이 기회를 주기 전까지 변한 건 없었습니다. 1904년 여름 루이즈는 건강치료를 위해 작센바트 엘스터로 보내졌고 그곳의 감시는 훨씬 느슨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기전은 그녀의 탈출을 주도했고 마리아의 도움으로 그들은 루이즈를 몰래 데리고 나와 셋이서 국경을 넘어 프랑스로 도망쳤습니다. 마침내 6년이 넘는 감금 생활 끝에 루이즈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루이즈는 공식적으로 정상으로 판정받았고 1906년에는 오랫동안 미뤄졌던 이혼이 마침내 성사되었습니다. 필립 왕자는 그녀에게 많은 월급을 줬지만 오랜 사치에 익숙한 루이즈는 곧 빚을 졌습니다. 이제 마리아 스톨가와는 인연이 끊겼고 루이즈와 기전은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즈의 아버지는 1909년 12월 17일 74 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1902년 정신병원 입원 중 별세했습니다. 그가 오랜 연인이었던 카롤린 라크루아와 이미 수년 전에 결혼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가 1900년 파리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16세였습니다. 실제로 러폴드는 죽기 5날 전에야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언장의 조항을 변경했고 이것이 루이즈의 남은 인생을 좌우한 상속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타임스 신문의 한 기사에서 이 문제들을 요약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러폴드의 조카 알베르는 벨기에 법에 따라 여성의 왕위 계승이 금지되어 문제없이 알베르 왕으로 즉위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의 유산 문제는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러폴드는 루이즈와 자매들 외에도 라크루아와 2딸을 뒀습니다. 그는 25년간 콩고를 사실상 영지처럼 다스리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는 루이즈, 스테파니, 클레망틴에게 나눠질 약 600만 상당의 유산만을 남겼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라크루아에게 갔습니다. 이 유산 분배 소식은 유럽 전역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곧 루이즈와 친자매들은 아버지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루이즈는 특히 신속하게 행동했고 신문들은 집행관들이 이미 라크루아의 집에 도착해 법적 서류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작은 승리만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1914년 긴 법정 싸움 끝에 루이즈와 자매들은 아버지 유산에서 각각 500만 프랑 넘게 받았습니다. 러폴드 2세 국왕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상했는지 많은 돈을 벨기에 외부에 설립된 지주회사에 숨겨두었습니다. 특히 그가 만든 재정적 조치에 그녀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루이즈와 자매들은 아버지 유산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그들이 받은 금액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커 보였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라크로아와 비교하면 자매들은 완전히 소외된 셈이었습니다. 루이즈와 기조는 유산 분쟁 후 여러 해 동안 옮겨 다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다시 비엔나에 정착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그들은 나라를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독일과 동맹했고 전쟁 발발 후 독일군은 중립국 벨기에를 먼저 침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추방당했어도 벨기에 전 국왕의 딸이 빈에 있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루이즈의 고향이 독일군에게 점령당해 갈 수 없어 독일 남부 뮌헨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뮌헨에 살던 중 그녀는 아들 러폴트 클레멘트가 1915년 10월 17일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정부와 말다툼 끝에 여러 차례 총격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 위에 황산병을 깨뜨리고 자신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부상으로 화상, 한쪽 눈 실명, 갈비뼈 골절, 비장 파열을 입었습니다. 6개월간 상처 감염과 합병증으로 고통받던 그는 1916년 4월에 사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저는 그 다음해 8월에 체포되어 부다페스트의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루이즈는 기저 사건을 호소하려 오스트리아, 헝가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그녀는 더 가난해졌고 벨기에는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지하던 자금이 끊기며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1917년 초까지 그녀의 빚은 무려 3천만 마르크에 달했고 결국 파산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소지품들이 경매에 팔리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이름으로 남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 도로테아와 여동생 슈테파니가 가끔씩 보내주는 도움 덕분에 겨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루이즈와 연인은 1차 세계대전 후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패배 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결국 석방되었고 두 사람은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 무렵 옛 합스부르크 제국은 여러 개의 국가로 분열되고 수년간 내전이 이어졌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루이즈는 프랑스에서 자신의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고 1921년에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본 왕좌들 주위에서라는 제목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제국시대 말기에 유럽 궁정에서 벌어진 스캔들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했지만 루이즈와 기조 모두 큰 인세를 누릴 만큼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1923년 가을 파리에서 살던 중 요독증과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루이즈는 다시 한번 독일로 이주했지만 그녀 역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1924년 3월 1일 66세로 비스파벤에서 빈곤하게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생존 자녀 도로테아는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공작 에른스트 귄터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친자식은 없었지만 여러 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것은 도로테아가 수십 년 후인 1967년에 사망했을 때 루이즈의 혈통이 끊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벨기에 루이즈, 공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 영상 업로드 시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